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가 또 사흘 만에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그야말로 이틀 하락 이후 사흘 만에 반등에 네. 성공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정원에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확신은 없다고 기존 입장 반복했습니다만 또 올레알레는 또 내릴 것 같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이 안도한 것은 파월 의장이 최근에 자산 시장의 이 과열 양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동을 걸 만한 발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역시 시장의 예상대로 나오면서 시장은 그냥 안도했고요. 대표 기술주인 M7 내에서는 희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소 엇갈린 채 마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나타내면서 2640선에서 간신히 턱걸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망 소식, 슬픔과 함께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죠. 정신없는 가운데 또 법적인 절차들은 진행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남은 가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부터 상속세 납부까지 꼭 챙겨야 할 것들 콕콕 전세 전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민간 고용 지표 등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일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시장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 것에 안도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51% 상승했고 다우와 나스닥도 각각 0.20%, 0.58%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0.70% 상승해주면서 어제 하락을 모두 만회해주진 못했지만 반등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11%, 애플은 0.59% 하락한 반면 어제 하락장에서도 버텨줬던 엔비디아, 오늘은 3%대 상승해줬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약세의 흐름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가 1.20% 상승했고 테슬라의 경우 겹치는 악재에 더해서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기존 345달러에서 320달러로까지 내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반도체주가 반등을 이끌어주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파월 연준 의장의 입과 고용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파월 의장의 경우 시장의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건데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견조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처럼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참고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 개인 소비지출 PCE는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면서 지난 2021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과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는데 연준이 말한 대로 경제와 인플레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발표된 고용 지표들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2월 ADP 민간 고용 증가세는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이전 월보다 1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인 15만 명 증가보다 하회했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급여 증가는 낮아지는 추세긴 합니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습니다. 이어서 올해 초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월 구인 건수가 작년 12월 수치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작년 말부터 1,000만 건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고용 시장은 추세적으로 열기가 식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연준의 말대로 높은 금리 상황에도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1월 FOMC에서 밝힌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어찌됐든 중요한 고용 지표를 앞두고 고용 시장이 이처럼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한 모습입니다.
간밤에도 이미 소비재와 통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 상승세 보였고요. 투자 심리가 이처럼 회복되면서 비트코인도 재차 반등 시도합니다. 6만 1,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6만 6,000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일정은 한 번 더 남았고 8일에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사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타이밍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와중에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개발 견제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부품 수출 제한부터 중국 업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한할 것을 일부 국가들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과는 지난달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반도체 슈퍼을로 불리는 ASML에게는 중국 업체에 판매한 장비에 대해 수리 업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선두를 달리는 JSR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에게도 접근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를 수출 통제에 끌어들이기 위해 독일 측과도 접촉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규제에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달리 중국의 올 1월 반도체 매출 증가율은 26%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에 대한 집중 견제가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되려 홀로서기 드라이브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가 매서워지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입 관세를 2만 달러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를 꿰찬 중국 비아디가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백악관은 안보 카드까지 꺼내들며 조사에 나섰고 해킹 우려를 앞세워 자국 시장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급증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의 관세 장벽을 높이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아디 더욱더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밤사이 보급형 전기차 시걸의 가격을 또 한 차례 낮추면서 $10,000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장해야 할 건 이들뿐만이 아니겠죠. 비아디의 경우 현재 한국 진출을 위한 사전 단계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미 전기버스 판매로 입지를 다져놓은 등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딴 악재에 테슬라의 주가 요동치고 있죠. 최근 이틀간 시가총액이 100억 원 넘게 증발하는 등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에 월가에서도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로 꼽히는 모건 스탠리마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목표가를 $320로 낮췄는데요. 테슬라가 업계에서 가장 노후화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또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와의 경쟁에서 힘겨워할 것이라며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번스타인의 토니 사쿠나기 역시 테슬라가 올해와 내년 미지근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성장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고요.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58배로 AI 관련 최고 선호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34배보다 여전히 훨씬 높다고 지적하면서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송 카드까지 꺼내든 일론 머스크의 뒤끝에 오픈 AI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창립 멤버였던 머스크 오픈 AI가 비영리 계약을 위반했다며 고소까지 하고 나섰죠.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가 됐다라고 비판까지 했는데 오픈 AI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픈 AI는 오히려 머스크가 오픈 AI를 테슬라의 일부로 만들려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머스크는 오픈 AI를 이용해 영리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구글과 경쟁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모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픈 AI 인공지능 신드롬 한가운데 서 있는 만큼 사방이 적입니다. 미 당국은 지난해 올트먼 CEO 해임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나섰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칩까지 직접 만들겠다며 인공지능 왕국을 준비 중인 오픈AI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인데 가뜩이나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테마섹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전과 잡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증시 조정론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래도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선방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방위비 예산을 너도 나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방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어제 방산업체 LIG 넥스원에 방문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연이은 아랍권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향후 중동으로의 수출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의 경우 주요 무기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해하는 요격체계 천공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라크 방공사령관이 5일 한국에 입국해 천공투 도입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는 17일에 방산 수출 품목과 액수가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증권가에서도 방산 대장주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어제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화제였던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두 10%대 올랐고 한화 시스템은 7.77%, 이어서 코츠테크놀로지도 7.3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중형 OLED 시장이 한껏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이르면 이달 OLED 패널이 장착된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 아이패드에 LG 디스플레이는 12.9인치 아이패드에 OLED를 납품할 계획인데요. 한국 업체가 중국 대신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독식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아이패드를 시작으로 중형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수조에 성공한 만큼 향후 국내 기업들의 행보가 기대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증권은 어제 애플 OLED 수혜 기업인 JMT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죠. 증권사는 2에서 3년 후에는 애플 전체 제품에 OLED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JMT의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OLED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관련주 흐름 살펴보면 애플 에스텍은 자사주 매수 발표까지 나오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애플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JMT는 18%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윈텍은 1.34% 떨어졌지만 원익 머티리얼즈와 한국컴퓨터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또 다른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이달 18일부터 열릴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 GTC 2024에서 삼성전자가 CX를 주제로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CX이란 CPU와 메모리 반도체, AI 가속기 등을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는 차세대 기술인데요. AI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CXL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CXL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업계에서는 2030년에 데이터 센터 메모리 시장의 5분의 1을 CXL 메모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는 CXL 시장점 선점에 전력 투구하고 있으며 관련주들의 주가는 들썩였습니다. 관련주 상승률 살펴보면 CXL 수혜주로 거론된 TLB는 12%대 올랐고 네오생도 8% 상승해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오랜만에 반등했고 엑시콘도 6% 넘게 상승했습니다. 3월은 정말 제약바이오의 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미국 암 학회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 또다시 수급이 몰렸죠. 먼저 레고캔바이오는 기존에 발표한 적이 없는 이중 항체 기반 항체 약물 접합체 전임상 결과를 학회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제 레고캔바이오는 ADC 전임상 결과를 담은 초록 3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지금껏 개발된 사례가 없는 이중 항체를 선보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유한양행은 암학회에서 면역 항암제 2종의 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고 했으며 이외에도 Y바이오로직스,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미국 암학회에서 면역 항암제 관련 연구 성과를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어제 소식이 전해졌던 레고캔바이오와 Y바이오로직스는 모두 큰 폭으로 올랐고 또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14.19%, ABL 바이오도 13%대 올라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상승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상하원 발언을 앞둔 대기 매물 속에 코스피가 어제까지 쉬어갔습니다. 미 증시가 오를 땐 우리 증시가 따로 놀더니 하락하니까 어김없이 따라 내린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으니 우리 시장 미 증시 상승세에도 커플링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는 코스닥의 선전이 돋보인 날이었습니다. 종목 장세 속에 바이오주 등의 추심이 몰리면서 코스닥이 0.76% 올라서 870선 회복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밀리면서 지수가 좀 압박을 받았습니다. 0.3% 추가 조정을 받으며 2641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볼까요? 지수는 밀렸지만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돼 왔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3,775억 원 순매도 포지션이었고 기관이 연일 팔자세로 2,116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이 5,341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이었고 각각 111억 원, 1,144억 원 매도 우위, 그 물량 개인만이 담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자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 약세, LG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 정도에 그쳤지만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이 낙폭을 키우며 장을 마쳤습니다. 각각 1.68%, 2.43% 하락했고요. 반대로 저PBR주인 현대차와 기아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암연구학회 연례회의 AICR 초록이 공개되면서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오르며 양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4% 올라 78만 5천 원, 셀트리온은 2.73% 올라 18만 6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약했고 바이오는 강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04% 올라서 종가 19만 4,200원, 셀트리온 제약이 4% 넘는 상승세 기록하며 종가 11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와 달리 HPSP와 리노공업 등 소부장주는 좀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환율은 보합이었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하늘 하락 가능성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이슈가 있었던 쪽은 좀 수급이 쏠리는 종목 장세였습니다. 테마별 상승률을 봤을 때 가장 위에 있었던 테마는 바로 유로모픽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금 다양한 섹터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업종 내에서 또 하나의 뉴페이스가 바로 이 유로모픽입니다. 어제 한국연구진이 유로모픽 AI 반도체를 최초 개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나온 유로모픽 AI 반도체 상보형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간의 뇌신경을 반도체로 구현한 시스템으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으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크기가 바늘 구멍보다 조금 더 작고요. LLM을 0.4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전력 소모도 엔비디아 A100 GPU 대비 625분의 1순위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28 나노 공정을 통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AI 반도체 시장 판도를 또 한 번 바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에 착수했고 여기에 필요한 차세대 AI 반도체가 이 유로모픽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AI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마다 HBM, CXL, 액침 냉각 등 신기술에 해당하는 섹터에서 순환매가 도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유로모픽 관련주, 삼성전자와 자람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페스아크와 네페스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수익률 상위 업종은 헬스케어였죠. 어제 AACR 초록 공개 이후에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에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경우 역사적으로 3, 4월의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다음 달 AACR 재료 소멸 전까지는 수급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겠습니다. AACR에 참가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정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 강한 시세를 기록한 종목은 ADC의 전임상 결과 등을 발표하는 레고캠 바이오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항체 연구 발표를 하는 Y바이오로직스도 23% 시세 분출했는데요. 그 밖에 유한양행이나 HLB, 앱클론, 신라젠, 루닛, ST큐브 등이 있으니 기업들의 성장성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일단 파월 발언에 안도하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 내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또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사흘 만에 반등했는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해서 이제 반기 증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안도했던 것 같네요. 예. 어제 페드 워처들이 제일 주목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그 표현 중에 squarely focused. 네.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균형을 갖추면서 집중하고 있다. 뭐에? 뭐 늘 전통적인 그 연준의 이중 책무, 네. 물가 안정과 고용, 완전 고용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좀 그 보는 시각이 삐딱해서 그런가요? 왜 어떻게 해석이 페드 워처들은 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발언을 몇 번이나 했더라고요. squarely focused. 네네. 지금 워낙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파월이다 보니까 네네. 나는 민주당과 공화당,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과 트럼프의 부활 가능성에 정확하게 스케일이 중립적이다. 뭐 이렇게도 저는 뭐 그렇게 좀 삐딱하게 들었습니다. 삐딱하게 들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CPI, PPI도 좋았고 지난 1월 달에 고용 지표도 좋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증시 같은 자산 시장이 막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소 경고성 발언을 할까 싶은데 그게 없다는 측면에서 안도한 것 같아요. 아, 뭔가 좀 발언 자체가 좀 예, 조심스러웠죠. 특별한 건 예. 없었다 하는 것이었죠. 네, 원래 또 타이로 소장님은 또 타이 색깔로도 좀 보시잖아요. 예. 이번에는 약간 보랏빛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한테 별 걱정하지 별 마라. 걱정하지 난 마라. 당신들이 이렇게 뭐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 없다 할 때 그 색깔을 메고 나옵니다. 소장님의 타이색은요? 오늘은 그냥 봄을 맞기 위해서 한번 조금 연두빛으로? 미리 저 남도 쪽은 벌써 밭이 파래요. 아, 약간 새싹 느낌으로 매신 거네요. 지난 연휴 때 한번 모처럼 한번 저기 한번 내려가 보니까 이쪽하고 이 좁은 땅인데도 이 수도권하고 또 저 아래쪽은 또 네. 달라요. 봄 기운이 완연하더라고요. 시장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내 그럼요. 증시도. 자, 오늘 FR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니, 새벽에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다 보시지 않으셨어요? 다는 저도 못 봤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사실 특별한 건 없었죠? 네, 그냥 뭐 하던 얘기들 그냥 네. 하던 대로 했었고 뭐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들 네. 뜨겁지도 않았고 이제 차갑지도 않았고 아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네. 이렇게 지나가는 흐름이었는데 뭐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키워드가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냥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 과거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의미 부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그러면은 저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지표를 봐야죠. 지표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 너가 이렇게 아직까지 확고하게 뭐 견조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표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고용이나 이제 물가에 대해서 지표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발표한 이제 ADP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네. 어제 밤에 이제 10시 15분쯤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원래 예상치가 한 14만 9천이었어요. 신규 고용이. 근데 14만 명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고용이 좀 낮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나스닥 선물지수 보시면은 15분에 딱 발표하고 나서 쭉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저 근데- 지표 나오고 나서 네, 근데 뭐 사실 이것도 뭐 갑자기 예상치가 15만 명인데 뭐 7만 명으로 나온 게 절반이 아니고 뭐 14만 명인데 살짝은 와만한 거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른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뭐 선물 지수를 보시면은 조금 상승하다가 이제 변동폭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그래서 1월달 민간 고용이 조금 이상했잖아요. 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2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예상치도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했었는데 14만 명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안도하는 네. 모습들이 나왔었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기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한 5.1% 상승을 했는데 이게 수치로 보면은 21년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임금도 그러니까 양이랑 질도 완전히 예상치보다 낮았다. 그러면은 그래. 금리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네라는 희망을 좀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물 지수가 좀 급등한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뭐
우리 한석이 밤잠 안 자가면서까지 그 파월 의장 의회 정언 듣고 이러면은 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 맑은 주사로. 타고난 거 80%, 관리 20%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지수 지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한 이틀 이렇게 조정받고 네. 시장 증시 입장에서는 뭐라도 나와라. 조금만 좋으면 우리는 반응해줄게 하는 게 ADP 민간고용. 사실 뭐 예상치하고 큰 차이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럭저럭 3대 지수 뭐 러셀 지수 포함하면 4대 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문제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수 올랐다고 모두가 해피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M7 내에서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애플 무슨 테슬라 어제 우리 또 그 모닝벨에서 그 용어 소개했지 않습니까? 애물단지된 애구라 애플 애플, 구글, 아. 테슬라. 그래 되는데 아니 지금 사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AI 관련 쪽에서 막 지수를 갖다가 견인해서 그렇지. 조금 보면은 저 안에서도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그 비중으로 봐서는 지금 이 지수 상승을 갖다가 체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엔비디아 올라타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번 연도 초부터 시작해서 AI 돌풍 때문에 원래 500달러였던 게 지금 거의 900달러 가까이 왔으니까 네. 빠르게 상승을 한 건데 사실 부담스럽긴 하죠. 주가적인 측면을만 보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급락이 딱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불안감이 좀 엄습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저는 만약에 그래서 반도체주를 좀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AMD를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게 저는 생태계가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일단은 엔비디아는 워낙 강자긴 합니다. 워낙 강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엔비디아는 일단은 2020년도인가? 2000년대 초반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쿠다라고 하는데 이 쿠다를 무료로 그냥 개발자들한테 쫙 공개를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거든요. 이거는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모델을 구동하는 만드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즘에 뭐 파이썬이라든지 C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 언어라든지 이런 개발자 언어들이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뭐 인텔도 그렇고 뭐 경쟁사들도 이 언어를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왜 기술적 혜자가 좀 있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은 그 예전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 쿠다라는 언어 모델 자체가 되게 좋다, 호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쓰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건데 이걸 무료로 풀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쿠다라는 게 생태계가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네.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개발을 하려면 C 언어를 하는 개발자랑 C 언어가 파이썬을 바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도 이거를 만들려면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C 언어에 구동하는 언어들하고 그 파이썬에서 돌아가는 언어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출력값을 원하면은 이 C 언어를 내가 숙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은 또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충돌이 되는데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개발자들이 나갈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쿠다라는 언어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기술적 혜자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점차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네. 기업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주 지금 엔비디아를 못 노렸다라고 하면은 저는 AMD. 근데 AMD가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AMD도 좀 많이 오르긴 많이 했어요. 오르기는 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AMD가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이런 아직까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은 또 ETF 하모니 시간에 ETF 동향을 다루는데 거기서 벌써 몇 달째 이 반도체, 엔비디아 뭐 이런 AI 관련한 ETF 이제 상품들을 소개받고 수익률도 살펴보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와중에 네네. 전 세계에서 뭐 개인적으로 기관들이 뭐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부 금융산업, 금융투자업계에서 저런 식으로
간접 상품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돈들이 얼마겠느냐 말이죠. 그 열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거 한다면은 저거는 뭐 실적이나 펀더멘털 이상으로 정말 물밀듯이 지금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뻘에 이렇게 그냥 박혀있던 그 배들이 물 들어와 보세요. 그냥 붕 뜨는 거지 뭐.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 유입으로 더 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술적인 분석 같은 거는 통하지도 않고 전통적인 어떤 뭐 밸류에이션 기법으로 봤을 때 와 싶지만 이런 것들이 막 통하지 않는. 굉장히 좋죠. 사실 그게 ETF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또 들어올 그 수 돈이 있는 막 가능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ETF 상품이 뭐 어디가 확 떴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돈이 잘 몰릴 때도 있고 뭐 작년에 보시면 2차 전지 ETF에 돈이 많이 몰렸었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ETF를 사신 분들도 꽤 있을 테고,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ETF, 어제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또 오른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TSMC도 그렇고 지금 엔비디아의 그 엔비디아가 아니고 AI 반도체에 대한 밸류 체인이 쭉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엠코라고 하는 회사, 미국에서 네. 그 반도체 오사트 업체거든요. 이제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이게 확 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엔비디아, 그다음엔 뭐 그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예. 그다음에 이제는 장비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것도 수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는. 왜냐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TSMC랑 기술 격차가 조금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오사트 업체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거는 TSMC가 코어스 패키징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들 중에서는 그 프로텍이나 뭐 인터플렉스,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근데 최근 주가들 보시면 후공정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TSV 본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TI 아니면은 뭐 HPSP 고압 어닐링 수소 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ETF가 계속적으로 좀 출시를 하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혹시 네. 저 요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이렇게 막 차별화되고 있는 걸 이렇게도 해석해도 될까요? 뭐 애플이나 테슬라, 뭐 구글 쪽에 들고 있던 그걸 좀 줄이고 팔고 바로 그냥 뭐 엔비디아로 갈아타고 이렇게도 봐도 될까요? 그렇게도 해석 가능한 현상인데 요즘 보면은. 저는 사실 제일 제가 여기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테슬라도 AI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 지금 가장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H백을 쓰면서 수혜를 받기는 했지만은 테슬라도 역시나 도조 슈퍼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도 계속 구매를 하면서 이걸 늘려나가고 있는데 현재 FSD V12가 가장 그 AI에 접목되는 부분들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시장에서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최근에 계속 FSD V12 영상들을 계속 봅니다. 이건 우리나라 출시가 안 되어 있고 북미 한정돼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들을 보면은 조금 운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려면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를 합니다. 네. 그게 있어야지만 학습을 넣어놓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FSD V12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 잘 보조 주행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그 골목길에서도 다 됩니다. 산악길에서도 다 되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눈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알아서 이제 학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AI에는 테슬라도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진 부분들을 좀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감소를 했다라는 네. 이슈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제가 지난주 방송인가 그 3주 전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춘절 때문에 분명히 이 이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중국 테슬라 그 주차별 몇 주차냐에 따라서 이제 중국 CPCA에서 이 신에너지차에 대한 부분들이 판매량이 다 나옵니다. 봄 등록 대수가. 근데 주차를 보시면은 1월 달에 쭉 상승을 하다가 쭉 빠지게 됩니다. 네. 저 때가 이제 춘절이거든요. 예. 춘절이 겹쳤습니다. 근데 저 때 당시에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 비아디 다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모든 인민들이 다 쉬다 보니까 아, 그래요? 일을 안 하다 관공서 예, 꼭 예. 필요한 소방서, 경찰서, 관공서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쉬다 보니까 배송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춘절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반등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네.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좀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감소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 CPCA 데이터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그 1월 달 그러니까 작년에는 1월 달이 춘절이었습니다. 네. 2월 달이 춘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1, 2월 달을 합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중국 내에서 그 신에너지차 판매율은 오히려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춘절 때문에 이 바나나를 앞에서 먹냐 뒤에서 먹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삼모사인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2월 달에 판매량이 확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러면 1월 달에 엄청난 성장이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그 해야 말씀은 되냐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 어떤 언론 보도나 뉴스에서의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그쵸. 한수석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은 어떤 시기적인 특징에 불과한 거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런 키워드만 보시지 말고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여기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 몫이니까 사실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모건 스탠리 그 조던 메너스 네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던 애널리스트인데 이 하이브리드와의 경쟁 자체가 조금 치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 돌풍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기아차를 보시면은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는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로 숨통은 텄다. 어느 정도. 근데 저는 장기적인 성장성은 하이브리드가 뺏어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자체를 보시면은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랑 그냥 믹스를 해놓은 겁니다. 믹스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편리한 부분들은 저도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은 네.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물론 연비로 따지면은 내연기관하고 뭐 비교가 안 되기는 하지만은 전기차랑 비교하면은 유지비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분하는 시장 체제가 좀 갈 것이다. 지금 당장 전기차는 인프라 때문에 조금은 내가 구매를 미룰 거야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 채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많을 테고 근데 제가 실제로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미국 내에서는 일단 인프라가 제일 잘 깔려 있고 테슬라 슈퍼차저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는 못지않게 깔려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타고는 있는데 네. 전기차를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유지비는 거의 5분의 1 값이 넘어갑니다. 아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작은 시장이니까 제외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겠죠. 이쪽 부분에서. 근데 유럽은 일단 인프라가 노르웨이가 제일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좀 비전인 거죠, 국가가. 그래서 노르웨이가 최근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르웨이 그 EV 시장 점유율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테슬라가 24.1%로 수직 고공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게 노르웨이가 몇 년을 앞서가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왜냐면은 점차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차를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르웨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좀 있는 건데 근데 노르웨이는
춥잖아요, 또. 그렇죠. 예. 북유럽 국가다 보니까. 예, 그럼 배터리 이슈가 있을 네. 법도 한데. 근데 왜 이렇게 잘 팔리냐. 그거 하이브리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인프라가 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행료 반값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사실 통행료나 노르웨이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미래의 좀 지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지금 당장은 하이브리드가 돌풍을 이루더라도 저는 일단은 전기차의 상승세는 꺾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는 있어요. 사실 저희가 뭐 매주 목요일 이제 한용희수석 나오니까 전기차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하긴 네, 합니다만 네. 실제로 그 KB증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종목 1위가 테슬라였고 2위가 엔비디아였고 그래요. 올해 들어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테슬라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8,500억 원 이상 또 산 걸로 통계가 집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얘기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또 테슬라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또 전략도 세워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우리 2차 전지주에도 테슬라 주가가 많은 또 영향을 주죠. 또 리튬 쪽에 또 앨범알하고 두 개를 갖다 네네. 늘 살피시더라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고. 뭐 또 체크해야 될 게 있긴 있죠. 아직 안 받았죠, 사이버트럭. 그거 아직 좀 걸릴 국토부 허가도 거라고. 안 났습니다. 사용 승인도 안 났습니다. 사용승인도 안 네. 났어요. 미국 저희가 내에서도-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궁금해요. 언제 그거 받으실라나 해가지고. 저도 나중에 한번 미국 가게 되면 한번 꼭 먼저 타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받는 것보다 미국 가서 타보는 게 그게 더 빠를 좀 것 더 빠를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그래도 정민 앵커랑 저는 꼭 한번 태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인 건가요? 어떨까? 아니면 좀 저점을 좀 낮춰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100 후반에서 $200 초반이 이제 1차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비중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테슬라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80에서 200 사이가 저는 1차적으로 비중을 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뭐 $150 그 미만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겠죠. 그럼 그 떨어질 때마다 저는 비중을 좀 실어서 좀 평균 단가를 더 낮추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 번에 담는 전략보다는 네. 조금은 1차적인 비중을 담는 시기라고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한번 한수석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좀 그 얘기도 많아요. 조금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인데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IRA의 폐지 내지는 일부 수정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특히 지금 뭐 전미 자동차 노조협회 표심까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예.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테슬라. 그래요? 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게 펀더멘탈적이냐, 센티멘탈적이냐라는 걸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탈은 훼손이 크게 없거든요. 왜 네네네. 그러냐면 말 그대로 공화당이 그럼 상하원 다 장악해가지고 IRA 그럼 폐기시키거나 수정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 제로에 가깝잖아요. 상하원을 다 장악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민주당이 그걸 들어주겠냐?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거 다 지금 잘못됐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조금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센티멘탈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럼 전미 자동차 노조협회 지금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부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뭐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런 네네네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근데 포드 이번에 잘 나오긴 했거든요. EV 판매량이. 전기차. 네, 예.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거 팔리면서 노조가 그 전기차의 앞날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테슬라한테는 좀 기회다. 왜냐면 테슬라는 아직 노조가 없고 그냥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소비자들은 뭘 원하냐. 아니 거의 지금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보조금까지 줘버리면은 더 싸진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여기서
보조금까지 하고 모델 2를 빨리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죠. 저는 근데 가격 앞에는 장사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 앞에는 여기서 만약에 포드나 GM이 내연기관차를 갑자기 뭐 10%, 20% 지금 할인율 말고요. 그냥 네. 인하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조금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유지비는 5분의 1 값인데 차량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뭐 넌더리가 나서 나 미국 갈란다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한수께서 어떻게 조언하세요? 너무 지금 상승한 기업들을 잡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미국을 가더라도 네. 저는 항상 심리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차트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내가 이게 꼭지에서 샀는지 안 샀는지를 그냥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차트를 보면은. 차트를 보면 네. 근데 만약에 너무 높게 사다가 이게 갑자기 10% 빠져버리면은 이게 진짜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원하지 않게 그러면은 거기서는 조금 마음고생이 심한 거죠. 그 부분에서. 이거는 왜 주식 투자는 다 이게 숫자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판단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심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너무 뭐 높게 저도 엔비디아 예전부터 말씀을 H100이나 A100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 뭐 AMD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구간은 저라면은 손이 쉽게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이 주식은 심리라는 게 진짜 그거 한 게 한참 그 뭡니까 엔터주가 이렇게 각광을 받을 때는 무슨 뭐 멤버 중에 누가 군대를 가네 시집을 가네 이런 것 갖고도 그렇게 뭐 분석을 하고 막 얘기를 하더니 군대를 가고 시집을 간다고요. 남자 멤버 같으면은 군대 가고 여자 아이돌 중에 시집간다고 해서 그 주가에 영향을 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저 트와이스가 빌보드 1위를 먹었더만요. 네. 데뷔 10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못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심리고 유행이고 붐인 것 같아 주식은. 사실 그것보다 예. 더 컸던 게 이제 SM 사태였죠. 그래요? 네. 에스파의 카리나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제 네. 사실 그 엔터 산업 자체가 진짜 모르는 거 없으셔. 시집 아니고 열애. 여러 살. 네. 연애설이 사실 이게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여기 아침 방송 나와가지고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 많으셨어요? 네. 왜냐면 이건 엔터 방송 쪽에서 좀 다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엔터사가 상장돼 있다 보니까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는 그렇죠. 한데 그러니까 SM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금 4세대 걸그룹이죠. 네. 이제 에스파가 조금 선두를 치고 가다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도 꽤 됩니다. 중국 매출도 꽤 돼서 사실 저도 이런 중국의 웨이보나 이런 SNS를 다 이제 이런 엔터사들을 확인할 때는 다 하는데 예. 여기랑 이제 헌터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앨범 판매량, 피지컬 앨범 판매량이 좀 이 아이돌 그룹에서는 어떤 순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팬덤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그 경쟁이 좀 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줄 세우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멜론 차트가 쭉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내 뭐 가수는 1등 가야 돼서 그 스트리밍을 계속 듣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 그 피지컬 앨범도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사람당 한 개를 사는 게 아니야? 네. 라는 게 아닌 거죠. 우리 그룹은 1등 해야 돼. 그러면 큰 손들이 수백 장, 수천 장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앨범에 대해서 쫙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중국 쪽에서 좀 이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이번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할 텐데 이거 판매량을 좀 봐야 될 것 봐야 같다. 된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트와이스는 사실 뭐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하이브 쪽이 엔터사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났어요. 왜냐면은 제이홉이 한 2, 3개월 뒤에 또 저녁이더라고요. 원래 남의 일은 좀 네.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느새 또 전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 BTS가 돌아온다라는 좀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4세대 걸그룹 중에 이제 르세라핌이 조금 활동을 소스뮤직인데 멀티레이블인 거죠 하이브에 그 소스뮤직에서 나온 르세라핌이 최근에는 좀 많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2% 소폭 반등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647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5%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7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0.4%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16만 2,1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만 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79만 2,000원이죠. 현대차도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25만 3,500원. 기아는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2만 6,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이 0.3% 상승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8만 1,400원. 포스코홀딩스도 오름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44만 2,000원. LG화학은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5만 1,000원이죠. 에코프로도 오늘 반등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60만 1,000원이고요. 알테오젠 2%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8,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머크와의 독점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단기에 좀 많이 급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가는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호가 분위기고요. HLB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HPSP가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만 8,500원이죠. 셀트리온제약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5천 원. 엔캠 2.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3천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리노공업도 지금 0.9% 상승 예상되고 호가 20만 9천 원. 신성 델타테크도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11만 1,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지금 보니까 또 코스닥 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는 좀 상승 쪽에 대한 바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예. 2차전지, 제약바이오 지금 다 좀 오늘 좀 반등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요. 시장이 지금 당장 이렇게 주저앉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네.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예. 이제 환율도 지금 NDF 시세만 봐서는 오늘 좀 이렇게 한 뭐 1,330원 아래쪽으로도 가나 싶은데 지금 또 살짝 시드니장 열리면서 또 살짝 올라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어떤 추세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잔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네네. 예. 저 방산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수은법. 이것 때문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출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네. 더 수출 규모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약해 보면 뭐 최근에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연일 급등하고 있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방산주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그 방산주는 이제 수은법이 개정이 되면 예. 원래 15조에서 이제 25조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50조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지금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5조 한도를 폴란드 때문에 다 썼습니다. 예, 예. 이거를. 왜냐면은 폴란드에 무기 수출 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그냥 조 단위로 그냥 사버리니까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마이너스 통장 한도 다 찬 거죠 이제. 예. 그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러면 뭐 비교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냥 통장 계좌 한도가 딱 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좀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빌릴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러면은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15조에서 25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폴란드 2차 계약, 3차 계약까지는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라든지 현대로템 K2 전차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LIG 넥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어제도 있는데, 보니까 외국인들 네. 많이 사더라고요. 네, LIG 넥슨은 이제 미사일 유도무기 체계 천궁2 때문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최근에 이라크 쪽에서 한번 방한을 했었습니다. 5일인 그저께인가 이제 5일인가 방한을 했었는데, 그 이라크에서 왜 방한을 했냐면은 일단은 이라크의 그 헬기를 보시면은 이라크 헬기 같은 경우 공격 헬기는 러시아 거 쓰고요. 그다음에 대전차 공격용 헬기도 이제 러시아 거를 씁니다. 근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장들이 다 스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헬기를 더 이상 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한국 무기 가성비 싼데 한번 봐볼까? 아이쇼핑 어쨌든 한번 보러 온 거죠. 근데 저는 한국 무기가 워낙 지금 중동하고 유럽 국가에서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수준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은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이라크 쪽에서 LIG 넥슨을 왜 이렇게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느냐. 지금 방공사령관도 방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방공사령관이 미사일을 가져가겠죠, 당연히. 방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2가 수출이 도입이 될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LIG 넥슨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데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수혜가 되는 것도 155mm 포탄 관련주들. 지금 미국에서 155mm 포탄을 생산을 못하고,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풍산이라든지 한일단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어제 신고가를 또 예. 보였거든요. 근데 풍산이나 한일단조가 조금 수혜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네네.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수출이 조금 제대로 되기는 보여지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인도 절차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카이까지 조금 전반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고, 여러 가지 많이 넥슨은 합니다. 지대공 미사일 쪽이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방산에서는 조금 많은 거를 다루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전투기. 그 방산주를 저희가 개장하고 네. 조금 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해서 이제 반기 증언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시사되면서 투자자들 안도를 했고요. 그에 따라 뉴욕 증시 나스닥 16,000선 회복이 됐고, S&P 500도 5,1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0.47% 올라갑니다. 2,653포인트 오늘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2,656포인트. 코스닥도 0.4% 상승세 이어갑니다. 지금 출발 지수는 8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73,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이상 상승합니다. 164,8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2% 올라갑니다. 39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9% 상승합니다. 2% 올라가네요. 801,000원. 현대차도 2.3% 상승합니다. 257,000원이고요. 기아가 0.3% 올라갑니다. 127,4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8%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0.7% 상승하네요. 181,900원. 포스코홀딩스도 0.68% 오름세 442,500원이고요. LG화학도 0.2% 소폭 상승합니다. 44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0.4% 올라가면서 지금 2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0.3% 상승합니다. 59만 9천 원. 알테오젠 1.3% 상승합니다. 19만 6,500원이고요. HLB는 1% 떨어집니다. HPSP가 1.38% 상승하면서 58,8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도 2% 올라갑니다. 11만 5,100원 선이고요. 엔캠이 1% 상승합니다. 26만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각각 주가는 17만 100원, 20만 6,500원. 신성 델타테크도 0.9% 하락 중이네요. 10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든지 섹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뉴로모픽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9% 이상 올라갑니다. 53,800원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5.3% 상승하면서 35,700원. 네페사커도 4.8% 강세 보여줍니다. 에이직랜드도 2.9% 상승 중이고요. NCN도 2.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관련된 종목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반도체네요. CXL,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PCB, HBM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 다 올라갑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HBM 쪽에서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다시피 뭐 뉴로모픽이라든지 뭐 HBM 다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DIT 3.5% 상승 중이고 한미반도체 요즘 시세가 굉장히 좋죠. 2%, 3% 올라갑니다. 주가는 어느덧 10만 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PSK홀딩스가 2% 상승 중이고요. 제우스, 레이저셀 모두 2%, 3% 강세입니다. HBM 관련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CXL 관련주 내에서는 엑시콘과 네오셈이 상승 중입니다. 엑시콘이 15% 급등 중이고요. 네오셈도 지금 7.8% 상승합니다. 그밖에 오킨스 전자도 지금 현재 7.2%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리아 서키트, 퀄리타스 반도체 모두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도 뭐 반도체 쪽은 날아가네요.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은 괜찮네요.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그 방산주에 속해 있는 LIG 넥스원이 속하면서 로봇 섹터의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쪽 종목인데 이게 로봇 쪽으로 좀 엮이면서 좀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211억 원 매수 우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3억 원, 3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88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488억 원, 220억 원 매도 우위. 자, 그런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빠르게 매수 보여줍니다. 2,626계약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4만 70전 하락한 1,330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소장님 저희 네. 방송 전에 우리 잠깐 한번 차트 하나 봤잖아요. 정민 씨 환율이 같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예. 그렇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아주 미묘한 자리에 와가지고 왠지 흘러내릴 것 같은 맞아요. 소장님 앞서 그렇게 조금 주셨어요. 그런 느낌인데 1.08대에 머물던 유로달러 환율이 이제 1.09로 올랐었고 151엔을 위협하던 달러엔 환율은 150엔도 내려서서 지금 149.11이면 이게 149엔도 깰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간 약한 모습. 특히나 또 호주 달러가 또 강해졌어요. 네. 호주 달러가 강해진다 하면은 또 살짝 또 중국 쪽으로 약간 뭔가 긍정적인 시각이 좀 살아나나라고도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외환 쪽에서 호주 달러하고 중국하고는 같이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혹시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감지되는 달러에 좀 그동안에는 참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네. 글로벌리 우리 예. 국내적으로도 이게 한번 달러가 약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이제 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는 보통 달러 약세하면 전통적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참 이게
그게 이제 연관성이 없어진 어쨌거나 느낌이라. 달러 약세 예. 그리고 금리가 낮다 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다, 거죠. 예, 완화적이다, 예. 좀 이렇게 편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전통적인 시각으로 볼 것 같으면 달러 약세는 증시에는 그냥 플러스 요인입니다. 네네. 플러스 요인인데 이게 이제 그걸 거기에서 딱히 뭐 반론을 제기할 만한 달러 약세 이유가 있는가? 이제 돈이 막 풀리면서 달러가 풀리면서 나오는 달러 약세 같으면은 진짜 네. 이거는 뭐 자산 시장은 다 올라가죠 뭐 집값이고 뭐 예, 부동산이고 뭐 집값이나 부동산이나 집값이나 주가나 뭐 코인이나 막 이런 식이라서 한번 환율은 조금 한번 평소 대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자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환율이요. 네, 네. 그동안 박스권이었는데 예, 거의 뭐 드릴 말씀이 없었던 한 달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오늘도 반도체 쪽이 좋네요. 뭐 HBM 관련주, 뉴로모픽 관련주 이거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않은 분들은 정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 예.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세 가지로 섹터로 나뉘는데 HBM, CXL,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네. 나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 기술로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GST 그 액침 냉각이 그 기름 비전도성 기름에다가 그 서버를 넣는 거죠. 그래서 열을 식혀야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액침 냉각 기술로 좀 주목받는 GST가 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한미 반도체가 장중에 이제 10조를 돌파를 했을 겁니다. 지금. 시총이 네, 10조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모픽 이거 정민의 그 기억나세요 이거? 네, 우리 뇌를 모방한. 예, 이거 한 달 됐나요? 아, 이 얘기 처음 나온 처음 게요? 나온 게 한 달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달까지는 안 된 예. 것 같다. 한 2, 3주, 3주 정도. 그러니 저희 뭐 백분 머니쇼를 비롯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계속 보시는 이유가 처음 들을 때 조금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뭐든지 예? 그러니까 발이 좀 빨라야 손이 빨라야죠. 손이 빨라야 네, 되고 손이. 뭔가 이렇게 뭐 일단 잡아놓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 때는 너무 손이 빠르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 수익 냈다고 팔아버리면 약간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참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수급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그동안에 외국인이 이제 주도해 왔는데 네. 금년 들어서는 계속 외국인 순매수 아니었습니까? 네, 일단은 수급이 2월달 내내 이제 코스피가 7조 8천억 순매수했는데 이거 밸류 프로그램 때문이죠, 사실. 그렇죠. 네. 네. 제가 가져온 자료 한번 예.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운수장비 쪽에서 가장 많이 샀어요. 원래는 보통 외국인이 이렇게 바스켓 매매할 때는 예, 전기전자 그렇죠. 그냥 1등이거든요. 왜냐면 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러게요.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운수장비 쪽.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이게 매수 상위 섹터 제가 다 나열한 거거든요. 예. 2월달 내내. 예, 네, 운수장비, 전기전자, 금융업, 유통, 보험 보시면은 전기전자 제외하고 운수장비, 금융, 유통, 보험 뭐예요? 저 PBR 관련주. 저 PBR 관련주들. 네, 그래서 2월 달은 사실 저 PBR 관련주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뉠 텐데 계속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섹터를 좀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자동차요. 네.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한번 계속 올라탈 필요도 있다. 아니면 불타기도 가능하다.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 저는 약간 부품주. 부품주. 네. 부품주도 저 PBR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5월에 2차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조금 가이드라인 발표인가 그럴 텐데 그 전까지는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보시면은 달나라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실적 보시면. 실적 보면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뜰 때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한수영 나왔으니까 가상자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출연자분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젊으신 분이니까. 아니 금 가격도 지금 보면은
괜찮으세요? 제가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사계절 내내 감기신 것 같아요. 그 가상자산 금 가격하고 비트코인 좀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보니까 간밤에 좀 어제 좀 조정 받았다가 지금 6만 6천 달러를 넘어섰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뭐 올해 저희가 많이들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반감기다, 현물 ETF 승인이다, 수급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런 얘기 많은데 비트코인 전망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고 금 가격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둘 다 대체 자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이슈가 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ETF가 출시가 되면서 네. 사람들이 ETF에 대한 투자들, 그러니까 지금 뭐 6만 6천 달러 다시 회복하고 뭐 이렇게 네. 사상 최고가를 넘기고 있는데 여기서 불을 붙인 게 또 하나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더 산다면서요. 마이클 세일러가 네. 조만간 더 살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전화사채. 예. 거기서 또 와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금 흔히 말해서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마이클 세일러 형 더 살 거야? 그러면은 나도 따라갈게 이런 반응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화가 된 거죠. ETF를 출시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살래? 그러면은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하면서 매수자가 이거 비트코인 한 개를 샀다라고 하면 그 현물 그대로 또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TF 쪽 계속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사실 지금 거래량도 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떠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한번 하락할 때도 있겠지만은 쉽게 깨질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 하방 압력보다는 그 상승 압력이 높다. 왜냐면 지금 거의 1억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좀 찍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1억을 왜 가는지는 모르는 거 없는 우리 한수석도 1억을 왜 가는지는 잘 모르시죠. 뭐 수급이죠. 심리하고 사실 여기 수급이죠. 그냥 수급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 발행해서 남의 돈으로 또 돈 조달해서 그걸로 코인 사겠다고 하니 네. 너희들이 사면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 정도겠죠. 이것도 포모 심리가 있죠. 네. 예. 근데 우리 모르는 거 없는 우리 한수께서 또 하나 저도 여쭤볼게요. 모르는 거 같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요. 네, 마이크로 맞습니다. 스트래티지 이게 본업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 뭐 소프트웨어 회사라며. 네, 근데 저도 예. 정확히는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 자산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죠. 코인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유를 네. 한 걸로. 근데 테슬라도 지금 한 정확한 수량은 아닌데 11,000개 정도 아마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차익으로는 꽤 지금 남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에 이제 ETF 출시하면서 그 시장에선 고래들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고래들이 최근에 매수세를 계속 불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새야 뭐 꼭 특별한 그게 없더라도 뭐 구글에서만 검색하시더라도 나오잖아요. 네이버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해서 한번 네. 장기 추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인 차트랑 비슷합니다. 코인 차트하고 비슷할 뿐만 아니라 보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나 확인 못 해주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몸담고 계신 시장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하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요? 예. 아니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달리는 말,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쪽 사야 돼요? 아니면 좀 길목 지키기 해야 돼요? 저는 반도체 쪽 중에서 HBM이나 미세회로 공정에서 좀 안 올라온 종목들을 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서버용 PCB 만드는 TLB가 네네. 어제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TLB도 사실 수혜는 맞습니다. DDR5의 네. 가장 큰 수혜도 맞고요. 그다음에 왜냐면은 서버에서 지금 DDR4 기판을 쓰는 게 아니고 DDR5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GO 엘리먼트. 그러니까 이제 프리커서 그러니까 전구체가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네. 증착 공정에는 반도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기상 증착이랑 화학기상이랑 원자층. 근데 최근에 가장 대두되는 게 원자층이거든요. 네네. 물리기상이랑 화학은 원자층은 아토믹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게 있는 원자들이 쭉 도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좀 크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가 균일하게 도포되진 않아요. ALD에 네. 비해서는. 근데 ALD 공정이 지금 계속 필요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HBM이나 아니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GAA 공정을 3나노로 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3나노로 갈 때는 지금 CVD나 PVD로 쓰는 게 아니고 ALD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미세회로 공정에서 방막이 균일하자면 이거 다 불량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LD 공정이 조금 느리지만은 거의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담는 그 원자층 특수 용기 이걸 담는 게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네. 지오 엘리먼트가 생산하는 게 이제 캐니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프리커서가 변할수록 캐니스터가 이제 필요로 하고 그럼 이 용매가 얼마나 있느냐를 또 레벨을 센서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레벨 센서까지 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오 엘리먼트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다음에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여전히 뭐 오사트 업체들 중 뭐 프로텍이나 네네.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더불어 실물자산인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더 오를지, 이 정도면 고점일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식, 가상자산, 금 등 모든 자산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이어지면서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값이 상승하면서 지금 순금 한돈이 50만 원을 넘본다면서요. 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자 국내 금 시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KRX 금 시장에서 금 1g은 전날보다 1.99% 오른 98,8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KRX 금 시장이 2014년 3월 거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9만 원 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대표적인 금 제품인 순금 돌반지 한도는 44만 2천 원, 돌팔찌는 4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곧 50만 원을 넘보는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번 주 화요일 금값 사상 최고치 찍었고 어제도 상승세 이어갔고 그러면 지금 살짝 보니까 또 은값은 그거 한데 자, 금만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금값이 치솟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요.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각국 중앙은행과 중국 투자자들의 금 매수 확대 지속이 금 가격을 사상 최고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3천억 달러를 동결 조치하며 각국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금을 사들인 것이 결정적이었고요.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붕괴된 후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중국 소비자들의 자금이 금에 몰리면서 금 수요가 급증한 점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도 높아졌는데요. 전문가들은 금이 은밀하게 상승했는데 그 동력은 서구 투자자들이 아니라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값 급등세는 단기 가열로 수급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금현물 ETF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은 어떤가요? 네, 6일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유일한 금연물 ETF인 에이스 KRX 금연물 ETF는 올해 들어서만 약 305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금연물 ETF를 집중 매수하면서 ETF 순자산도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금연물 ETF를 약 50억 원 순매수하면서 기관의 물량 51억을 다 받아냈고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해서 개인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연초 이후 금연물 ETF의 수익률은 4.14%로 이는 최근 인기를 끌었던 배당 관련 ETF 수익률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자, 혹시 이 금값을 좌우할 변수 가운데 무슨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것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할까요? 네, 어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금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발언이 금값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값은 대부분 하원 발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12월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의 긴축적인 영역에 잘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이에 금값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망, 슬픔과 함께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또 남은 가족들은 그때부터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생각보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피상속인의 사망부터 상속세 납부까지 시기별 절차별로 꼭 필요한 것만 한번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이장원 세무사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또 이제 재산 정리가 또 이제 꽤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상속세 납부하려면 우선 재산부터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은 상속세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보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재산 정리하기 전에 세금을 안 낸다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의 세금이 돼버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상속세 얘기하면 다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뭐 재벌들의 얘기 아니냐. 네. 뭐 최근에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고 뭐 12조 내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이제 재벌가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보통의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실무에서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냥 집 한 채 있지만 상속세를 몇 억씩 내야 되는 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게 되면 연도별 사망자랑 상속세 납부 대상 수가 있는데요. 사실 2018년도부터 나왔지만 2000년도에는 한 1,400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비율은 이제 사망자 수에서 한 0.66% 정도.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4.53%까지 올라갔죠. 15,000명이 지금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구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보통의 세금이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뭐 경황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 문제는 이제 후손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는 있겠네요. 네. 사실 세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속인 간의 재산 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도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6개월 이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6개월 이내? 네. 그러면 이제 이러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뭐 6개월이나 주네, 뭐 넉넉하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이 시간이 짧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상속세 신고 기한을 6개월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모든 세금 신고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6개월도 정말 제가 이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짧다. 빠듯하다. 네. 그 기간 갖고는.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당황하시죠. 이거 한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무슨 몇 개월씩 기본적으로 걸리는 세금이었군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이슈를 잘 모르기도 하고 상속세 이슈에 선행되는 게 상속인 간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금기시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말하기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시간도 좀 미뤄지다 보면은 시간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경우가 네. 많이 발생해요. 참 생전에 이게 논의가 되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요즘 꺼내기가. 근데 인식 변화가 많이 생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나 죽고 나서 알아서 써라고 하셨던 분들이 그 친구들 주변의 지인분들이 가족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형제들끼리 아니 큰형은 많이 받았었잖아 살아생전에. 아니 그래도 나눠 갖는 건 똑같이 가져야지 이러면서 이제 엄청 파편화된 가족이 되는 경우가 그러게요. 속설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30억 이상이면 꼭 변호사 쓰더라. 형제간에.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느끼는 게 30억 넘어가면 싸우시고요. 싸우고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50억 넘으면 100억 넘어가면 이제 조용합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보니까
제가 법원에서 느끼기엔 만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좀 나누셔야 그러게요. 되겠더라고요. 예. 뭐 참 웃을 수 없는 현실인데. 네. 근데 그게 뭐 꼭 지어낸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네. 실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세무사님 하나 시점별로 한번 차근차근 장례식 치를 때 그럼 챙겨야 될 거는요. 우선은 장례식 치르시게 되면은 이제 사망 진단서도 받겠지만 장례 비용 영수증 꼭 챙기셔야 돼요. 장례 네. 비용 영수증. 요것도 장례 비용은 이제 1,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는 500만 원까지 추가로 또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챙기시고요. 경비 처리라는 얘기는 나중에 세금 낼 때. 네, 상속세에서 이제 경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이게 사망 신고도 제때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면서요. 네, 결국은 가족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예. 1개월 이내에 해야 될 부분 중에 이제 사망 돌아가시고 신고. 난 후 1개월 이내.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하세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사망 신고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업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건데요. 다음 질문이기는 한데 네.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뭐냐면 사망 1개월 이내 대부분 전 권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 내역이나 채무 내역을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재산 정리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를 위해서라도 이 자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 어디다 신청하는 겁니까 지금? 저거는 이제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니면 시군구청 가시게 되면 아. 가족관계 등록을 할 때 이제 사망 신고할 때 그러면 바로 거기서 말씀을 주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이 신청을 통해서 그 상속인이 문자나 다양한 서류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현장에선 바로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같은 건 내역은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관련 내역은 이제 금융 관련 이제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내는 기간도 20일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뭔가 걸리는 시간이 꽤 그러네요.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슬픔을 추스릴 시간도 별로 없네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은 제가 네. 말하는 게 2차 슬픔이 옵니다. 막 빚이 더 많았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는데 이때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계좌가 묶여요. 이게 피상속인의 계좌가 묶이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막 함부로 빼가는 것도 사실 상속인 간의 다툼 여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계좌를 묶어놓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본인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지만 계좌를 이제 수령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계좌가 묶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말씀하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저거는 기억해 두실 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를 통해서 모든 것에 스타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렇게 재산 현황이라든지 이제 고정 지출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해당 기관에 가서 이제 뭐 금액을 좀 지급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재산 정리를 하다 보면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결정을 하는 게 상속 개시 3개월 이내라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 이내로 좀 정해놨는데 첫 번째로 이제 3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받을 거면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특별 한정 승인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추후에 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걸 안 날로부터 뭐 3개월 이내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3개월 이내 내가 받아야 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구나. 네. 사실 모르거든요. 아버지가 빚이 얼마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이 약간 금기시되는 집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가 허브돼 있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고 내가 상속 포기를 할까?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보셔야 돼요. 상속 포기를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보니까 받을 것보다 빚이 더 많다 싶으면 상속 포기.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빚은 그러면 이제 채무 빚도 의무가 같이,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만 이제 채무를 갚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다시. 그러니까 내가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예. 한정 승인을 걸어 놓는 겁니다. 내가 상속 받은 만큼만 혹시나 맞습니다. 나중에 예. 빚이 있더라도 갚는 거죠. 갚는다. 이것도 결국 법원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3개월 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세금과 관련 없는 거지만 그다음에 사실 상속세 세금 쪽으로 관련된 거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내역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은행 네. 뭐 이런 계좌들이 있다.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다 쭉 나오고요. 보험도 쭉 나오고 뭐 우체국, 새마을금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토대로 각 은행 지점이나 보험사를 방문을 해서 자기가 수령할 것들을 수령을 하시게 되는데 은행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계좌 내역을 저는 이제 10년치 내역을 무조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셀 파일로 좀 받아서 보관을 해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이 중요한데 증여자, 그 살아생전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을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다시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는 10억밖에 없으니까 나는 뭐 상속세 낼 거 별로 없네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네. 뭐 9년 전에 뭐 10억을 이미 증여를 받았다 어허. 그러면 네. 20억 원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0년치 내역을 다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좌 내역을 간 김에 같이 받아야 된다. 왜냐 안 그러면 2번이나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상속인들이 바쁘세요. 바쁘셔가지고 막 월차 써서 은행 한번 쭉 돌고 방문해가지고 내역을 받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잔액만 받고 계좌 내역은 안 받았어요 하면 한 번 더 가야 돼요. 아하. 그럼 또 시간이 몇 주 딜레이 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란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나 뭐 그 유족연금이나 뭐 반환 일시금, 사막 일시금 수령 같은 경우도 3개월 이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세무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그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거 할 거 엄청 훅 많습니다. 가버리겠습니다. 예, 정말 네.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예.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야서 상속세 계산을 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자료만 주신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료를 이제 우리가 솔팅하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고인이 이제 그 재산도 파악하고 빚도 파악했어요. 상속 받을지 말지 결정도 하고. 네. 자, 그래요. 받기로 해서 이제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 상속 개시일은 뭡니까? 상속 개시일이 말 그대로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 상속세 신고를 제가 6개월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뭐 예를 들어서 3월 뭐 7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3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걸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상속 재산의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예.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말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예. 이때는 이제 외국인 뭐 토지 취득 신고도 해야 되지만 핵심은 부동산의 가격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거래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감정 평가를 이 기간 내에 해야지만 그 가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또 감정기관에다 또 의뢰를 해야 돼요. 맞죠. 의뢰를 하고 받아내는 그 기간도 1, 2주 걸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걸 못 받아버리면 아하. 상속세가 이제 전부 다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감평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시세대로 적용하면 또 맞습니다. 달라지고요. 예. 제가 어저께 상담한 경우도 이제 부담이 너무 크셨어요. 왜냐하면 예. 상속재산이 너무 많으셔서 예. 네, 아파트가 하나 있으셨는데 최근에 거래된 내역은 한 27억 정도셨어요. 네. 근데 감정 평가를 해서 좀 낮추니까 23억으로 낮아지더라고요. 어. 그분 입장에서는 이 4억 정도를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2억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유사매매보다는 이제 같은 단지 내에서 팔렸던 것보다는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낮추는 게 더 유리하죠. 또 이게 나중에 또 그걸 또 팔게 됐을 때 또 양도소득세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맞죠. 게 이게 이제 있어요. 취득가액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상속세 안 내시는 분들은 뭐 안 내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권해드리는 게 안 낼 거면 어차피 공제액 수까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을 높여라. 왜냐하면 미래에 당신이 이걸 팔 때는 피눈물을 흘릴 거다. 저 양도 차익이. 예, 취득가액이 낮아질 예. 거니까. 전담 과수원이 대표적인데 뭐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는 3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3억이 미래에 본인이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자까지 있으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이거를 뭐 8억까지 올린다. 8억까지 올린 다음에 미래 10억에 팔면 2억에 대해서밖에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예.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3억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미래는 7억에 대한 양도세가 되니까 거의 얼추 계산해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빨리 말씀드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네네. 말 그대로 3가지 큰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돌아가셨으면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상속의 재산의 대부분 70% 네. 이상은 부동산입니다. 예. 근데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내셔야죠. 그 취득세 신고도 그때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까
세 가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상속 재산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 뭐 네. 예금에 뭐 2억 있다 그러면 1원도 쓰지 마라라고 말씀드려요. 생각보다 이 세 가지 세금 내면 남는 금액이 없을 수 있는데 어차피 내 몫이니까 써버리겠다라고 하셨다가 취득세, 상속세, 소득세 낼 돈이 없어버리면 당황스럽거든요. 네네. 이것 때문에도 상속인들끼리 진짜 많이 다툽니다. 결국 상속인이 예를 들어 삼형제다. 예. 결국 그 부과되는 전체 세금을 또 나눠서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상속인이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뭐 인별로 어떤 금액을 내게 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상속세는 총액으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각자 얼마 낼지에 대한 배분도 고려를 서로 해야 됩니다. 네. 예.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들 좀 절세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배우자 상속 공제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또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거 상속세 신고 넣을 때 웬만하면 끝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배우자 상속 공제까지. 예, 확정을 지어야 돼요. 이게 예.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네. 근데 꼭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고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그거에 대한 조정을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기간을 좀 더 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핵심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상속세는 신고하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개월 이내에 그 신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일어납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10주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2달 이상 하는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해서 예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시는 게 오히려 가산세를 좀 줄이는 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염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는 안 되겠다. 세무사 한 명 정도는 친해놔야겠네. 계시잖아요. 연락 주십시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혼조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은 여전히 또 매수를 하네요. 그러네요. 예. 뭐라고 딱 방향성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진짜 혼조세, 종목별 장세 그렇죠. 그렇게밖에 뭐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